무역까지 진행을 하긴 했지만 우리 나름대로 철저하게 개혁들을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긴 하고 있었지만 한편에서는 일본의 이 조선에 대한 침략이라는 부분도 계속 확대 일변도로 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일본의 영향력이 커진 이후로 조선 정부는 고종을 중심으로 해서 친러 정책을 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과 러시아가 어떤 균형을 맞춰가고 있었던 건데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탐탁지 않았었던 거고 이제 이렇게 러시아 세력이 확대되어 가니까 결국 러시아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나 영국 등이 어떻게 하면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제 여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일본이 있다. 그럼 일본을 통해서 러시아를 견제해보자 라고 하는 입장들을 표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영국과 일본 사이에 제1차 영일동맹이 맺어지게 됩니다. 이게 1902년인 거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동맹을 맺어서 영국이 일본을 지지해 준다는 거죠. 자, 이러한 속에서 결국은 이제 일본과 러시아가 맞붙게 되는 거고, 결국 이제 1904년에 러일 전쟁이 터지게 되는 거죠. 일본이 정박되어 있던 러시아 함대를 습격함으로 해서 러일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이제 많은 나라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러시아가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제 막상 전쟁을 시작하고 보니까 일본이 더 우세한 분위기를 보이더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러일 전쟁을 실시를 하게 되면서 사실 러일 전쟁은 일본과 러시아가 싸우는데 이 두 나라가 조선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일본은 이 전쟁 수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역들 또는 이런 물자들을 이제 자기네가 임의로 사용하기 위해서 조선과 이제 대한제국과 함께 이제 한일 의정서를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 영토를 일본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대한제국을 자기네 군사 기지화하는 이런 이제 모습을 띠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러일 전쟁에서 자기네가 좀 우위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자 결국 조선에 대해서 재정 및 외교 고문 용빙에 관한 협약서 를 이제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일명 제1차 한일 협약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재정과 외교에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대한제국 너희들은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고문을 파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재정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이 메가타를 이제 앉히게 되는 거고, 그다음 외교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인 스티븐스를 하나의 외교 고문으로 앉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국가의 재정과 외교라고 하는 것은 큰 두 축이 되는 거죠. 그 두 축을 결국 일본이 고문관을 파견함으로 해서 영향을 행사한다. 즉 간섭을 하기 시작한다. 내정 간섭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나아가서는 이렇게 이제 일본이 이제 서서히 대한제국에 대한 영향력을 끼쳐 나가게 되자 결국은 이제 일본을 지지해주던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일본을 지지해줬던 미국과 영국이 여기에 대한 이제 지지 의사를 더욱더 강력하게 표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 사이에 가스라 테프트라고 하는 밀약을 맺게 되는 거고, 이 밀약은 결국은 미국이 일본이 조선을 장악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겠다라고 하는 거를 확답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2차 영일 동맹을 맺어서 영국 또한 조선에 대해서 일본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또는 그 지역의 식민지로 삼는 것을 인정해주는 이런 이제 동맹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자기네끼리 이제 그 지배권들을 인정해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결국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고 결국 이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일본과 러시아 간에 이제 조약이 체결이 돼야 되는 거죠. 이제 이 조약 체결은 미국이 나서서 중재를 해서 이제 맺게 되는데 이게 일명 포츠머스 조약입니다. 그래서 이 포츠머스 조약에서 결국은 일본이 조선에 대해서 지배권을 가진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게 되는 조약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국제적으로 다 인정을 받다 보니까 이제 일본이 조선과 이제 결국은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그죠? 1905년 11월에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을사늑약은 말 그대로 더 이상 조선은 국제사회에서 존재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을사늑약 제2조를 보면 일본국 정부의 중재를 거치지 않고는 국제적인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도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조선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그럼 조선을 누가 통치를 할 것이냐. 그래서 통감을 둔다라고 하는 그 통감 정치를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을사늑약은 외교권 박탈과 더불어서 통감 정치의 시작이다. 내정 간섭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당연히 이런 내정 간섭이 들어오게 되고 외교권을 박탈되고 전 세계 속에서 조선이라고 하는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거잖아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고종을 비롯한 이제 조선 정부의 이제 반발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여러 개 이제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종은 일단 미국에다가 호소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거 강제조약이었던 거고 무효다라고서는 이렇게 호소를 하는데, 앞에서 본 것처럼 미국은 이미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고종이 호소를 해봐야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던 차에 결국은 이제 헤이그에서 만국 공동회가 펼쳐진다라는 얘기를 듣고 결국은 이제 이 헤이그 특사를 파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 세 분이 이제 특사로 파견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결국 그 회의장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회의장 밖에서 이 조약이 강제로 맺어진 거다. 그 다음에 일본이 이제 강제적으로 조선을 약탈하려고 한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호소하는 이런 글들을 발표하는 거에 그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이 헤이그 특사 파견을 빌미로 해서 결국 고종을 강제 퇴위를 시키게 되고 순종을 시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한일 신협약이라고 하는 정미 7조약을 1907년에 맺게 되는데 이때는 뭐냐면 이제 내정 가섭을 더 이제 심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감이라고 하는 우두머리만 두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통치를 하려고 보니까 결국은 실질적 통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각 그 관청이 있잖아요. 그죠? 각 부의 차관을 실무를 담당하는 차관들을 이제 일본인으로 다 바꾸게 됩니다. 이게 일명 차관 정치. 이게 이제 1907년에 맺어졌던 한일 신협약의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는 군대, 대한제국이 갖고 있던 군대도 해산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선은 이런 침략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사법권을 박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선이 할 수 있는 이제 권한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단계들을 거쳐서 고종의 퇴위, 그 다음에 차관 정치, 나아가서는 군대 해산, 그 다음에 사법 건의 박탈, 요 단계를 다 거친 다음에 마지막에 결국 1910년에 한일병합을 이루게 되는 거고, 요 한일병합 이루는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 남아 있었던 흔히 말하는 어떤 그 통제기구라고 할 수 있는 게 경찰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찰권까지 박탈을 한 다음에 이제 자기네가 직접 나서서 병합을 나서긴 뭐하니까 일진회를 조정을 해서 일진회가 이제 청원서를 제출하는 형태를 취해서 이제 한일병합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국권을 이제 강탈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시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독도와 간도 문제인데요. 이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 러일 전쟁 과정에서 일본이 이 독도가 이제 주인이 없는 땅이다, 즉 무주지다라고 해서 이 지역을 자기네 시마네현에다가 이제 편입을 시키게 되고 자기네 영토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편입을 시켜 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독도의 불법 편입이라는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이제 결국 오늘날까지 한일 관계에 있어서의 독도 문제를 낳게 되는 양상이 되는데, 과연 이제 독도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독도는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삼국시대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라가 512년에 이사부를 통해서 우상국을 정벌하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역사로 편입되는 과정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기록에 보면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 여기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우산이랑 무릉이 굉장히 두 개의 섬이 있는데 이 섬이 두 개가 되게 가깝다. 날씨가 좋은 날은 서로 바라보인다 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산이라고 하는 게 독도인 거고 이 무릉이라고 하는 것이 울릉도인 거죠. 그래서 이미 조선시대 때 이 두 섬이 이제 우리 영토 안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미 관할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게 되는 거고, 17세기에 넘어가면 숙종 때 가면 이제 일본이 이제 어부들이 이 독도에 와가지고 이제 불법적인 어업 활동들을 한 거죠. 근데 이거를 알게 된 이제 안용복이 결국은 일본으로 몸소 넘어가서 그 일본에 있는 막부를 만나서 직접적으로 이제 담판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독도는 조선의 땅이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함부로 불법으로 어려행위를 하지 마라. 그래서 이 독도가 조선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막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미 일본이 이 17세기에 독도가 조선의 땅이라는 걸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고, 19세기에 가면 이제 1877년에 이 태정관 지령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결국 이 독도와 이제 울릉도 문제가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태정관이 나서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서류로 남기게 됩니다. 이걸 이제 시마네현에다 보내게 되는 거죠. 이게 일본 땅이 아니라 조선 땅이니까 일본과 관계없으니까 명심하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내리게 됐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대한제국기에 넘어오게 되면 결국 이제 1900년에 대한제국 그 칙령 제41호가 발행이 되게 되는데, 이 칙령을 잠깐 보시면요,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군수를 이제 파견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해서 이 지역을 직접 관할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명확하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군수는 이 울릉도만 통치하는 게 아니라 울릉도 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한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석도가 바로 이제 독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이제 독도를 다케시마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다케시마라고 하는 건 죽도인데 이 그 대한제국 칙령에 보면 독도는 석도로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명칭에 이제 일본이 잘못 쓰고 있다라는 건 명확하게 이 독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오히려 반증하는 자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러일 전쟁 때 이제 일본이 무주지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이제 불법적으로 편입을 시키긴 했지만 결국은 이제 역사적인 자료들이나 이런 거 보면 일찍이 우리의 영토로서 들어와 있었고 거기에 대한 무주지가 아니라 이미 이제 군수가 파견돼서 통치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도 문제인데요. 자, 이 간도 지역은 뭐 고대 사회에서는 만주 지역 이 지역들이 이제 우리 조상들이 활동하는 무대였던 거고 다만 이제 17세기 후반에 가면 그 만주 지역의 출입이 금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청나라를 세우는 만주족의 조상들이 간도, 즉 만주 지역에서 발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의 발상 지역이라고 해서 청나라가 여기를 이제 신성시하면서 이제 금지구역으로 설정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도 간도로 가서 이제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게 된 거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 간도 지역이 일상적인 우리의 어떤 조선 사람들의 어떤 생활 범위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 보니까 종종 이 간도로 가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 국경선을 명확하게 하자라고 하는 이제 논의가 나오게 되는 거고 1712년에 이제 숙종 때 결국 청나라와 조선의 국경선을 딱 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백두산 정계비를 세우게 됩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국토를 딱 분할을 한다라고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서쪽으로는 압록을,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경계로 삼는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압록강은 명확하게 동의를 하는 부분이지만 이 토문강이 어디냐라고 하는 게 이제 논쟁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결국은 19세기 가게 되면 결국 청나라와 조선이 결국 경계선이 어디냐, 국경선이 어디냐, 과연 이 백두산 정계비에서 말하는 토문이라는 데를 어디로 봐야 되느냐 하는 걸로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 토문이라고 하는 것은 송화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청나라 입장에서는 두만강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간도 지역이 조선에 포함되느냐 아니면 중국에 포함되느냐 굉장한 큰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간도를 놓고 논란이 있었던 거고 이미 이제 조선 사람들이 많이 간도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1903년에 가면 대한제국에서 이범윤이라는 사람을 간도 관리사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조선 사람들이 거기 활동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 조선 사람들을 관리하라고 하는 명목으로 이 대한제국 차원에서 이제 이 관리를 보냈다라는 거죠. 그 말은 이 간도 지역을 우리의 어떤 그 영향하에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우리 영토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1905년에 외교권이 박탈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적인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어지게 됩니다. 이때 결국은 1909년에 일본하고 청나라 사이에 간도 협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우리를 쏙 빼고 자기네끼리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일본이 이 간도에 대한 그 권한을 청나라에게 넘겨버리게 되는 거죠. 일본이 간도에 대한 권한을 청나라에게 양도한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이 원하는 것은 만주에서의 철도를 놓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만주 지역으로 이제 침략의 하나의 기점을 삼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만주 철도권이나 그 만주 지역의 탄광 그 부설권들을, 개설권들을 얻는 조건으로 결국 이 간도 지역에 대한 권한들을 청나라에게 넘기게 된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우리랑 관계없이 일본과 청나라 두 나라 사이에 어떤 간도 협약에 의해서 이 간도 영유권이 넘어가게 되는. 그래서 여전히 국토 여러 가지 이제 영토상의 문제나 간도를 놓고 여러 가지 논쟁이 발생하는 실마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국권을 피탈당하게 되고 일본의 이제 식민지로 이제 전락을 하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운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국권 수호 운동은 크게 보면 의병 운동과 애국 계몽 운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병 운동은 조선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결국은 그 관료부터 시작해서 농민들까지 다 대거 이제 거국적으로 일어나는 움직임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기별로 의병 운동의 모습들이 좀 차이가 생깁니다. 자, 먼저 보면 1895년에 이제 을미사변, 즉 명성황후가 시해가 된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단발령까지 내려지게 됩니다. 강제로. 그러다 보니까 일반 양반 유생들이 여기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양반 유생들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유인석이나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의병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을미의병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05년에, 그죠? 우리 외교권을 박탈당하는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흔히 말하는 양반 유생 대표인 최익현,
뿐만 아니라 이제 평민 대표인 이제 신돌석 같은 평민 의병장도 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반과 평민들이 다 모두 의병 운동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을사의병인 거고요. 자, 그다음에 해금 일사 파견을 이제 빌미로 해서 고종이 강제 퇴위를 당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군대가 해산이 됐죠. 그게 1907년에 군대가 해산이 되면서 이 해산됐던 군인들이 일부 의병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정미의병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훨씬 더 군인들이 이제 의병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조직적이 되고 훨씬 더 좀 강해지는 이런 면모를 보이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조직으로 나눠져 있던 의병을 통합하는 움직임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의병 연합부대를 만들게 되는데 그게 13도 창의군입니다. 요게 이제 이인영과 허비가 이제 대표로 창의군을 이끌게 되면서 이때 이제 국제사회에 뭐라 얘기하냐면 이게 단순히 의병이 아니라 이제 국제법상 교전을 할 수 있는 단체로 우리를 인정해달라 이것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는 전쟁이다라고 얘기를 이제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허위가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 진공작전을 이제 실시를 하게 되는데 물론 이 작전은 실패로 끝나게 되는 거고 이렇게 의병 활동들이 계속 끊임없이 산발적으로 또는 대거 일어나다 보니까 일본군 입장에서는 결국 이 의병들을 이제 진압하기 위한 움직임을 펼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고 하는 거를 1909년에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거 의병에 대한 토벌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아남은 의병들은 결국 국내에서는 이제 더 이상 운동을 진행할 수 없어서 이제 만주나 연해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분들이 이제 그 만주나 연해주에서 무장투쟁을 전개하는 이런 걸로 이제 흐름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그 국권을 피탈당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비분 관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 맞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어떤 국권 수원 운동을 하게 되는데 예컨대 이제 장정 같은 인물은 우리가 이제 결국 논설을 통해서 이렇게 국권을 피탈당했다라는 거를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황성신문에다가 신야 방성대곡이라고 하는 논설을 실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민영관 같은 이제 고위 관료들은 거기에 이제 비분 관계를 해서 국권을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스스로 자결하는 이런 이제 모습을 띠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철이나 오교 같은 분들은 결국 그 을사조약을 체결했던 그 5명의 이제 그 관료들을 을사오적이라고 이렇게 딱 규정을 하고 이들을 이제 그 암살하기 위한 오적 암살단을 조직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다 건너 이제 미국에서는 전명훈과 장민환이라고 하는 이 두 분이 결국은 조선에 이제 외교 고문을 했었던 그래서 조선의 어떤 그 내정 간섭을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조선의 어떤 독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 발언을 했던 스티븐스를 저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안중근 의사는 결국은 조선을 보국화하려고 하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을 하는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같은 사람은 결국 친일파의 가장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완용을 습격하는 이런 식의 이제 의열 활동들도 활발하게 이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국권을 다시 수호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을 가져야 된다. 그죠? 부국강병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국권을 잃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실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실력 양성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게 일명 애국 계몽 운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국을 하고 계몽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나 언론이나 그죠? 이런 문화 활동들을 활발히 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부국해야 되니까 산업을 진흥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들로 이제 운동을 전개 나가는데 첫 번째 이제 보안회 같은 경우는 일본이 이제 항무지 개간을 막 이렇게 하고 그 자기네가 소유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 그 조선의 땅들이 다 일본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대 운동들을 펼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들의 일부 세력들이 이제 보안회 일부 사람들이 다시 만든 게 헌정연구회인데 이 헌정연구회에서는 결국 우리는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지향점을 발표를 하는데 이때 결국 입헌군주제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한자강회가 마련이 되게 되는데요. 대한자강회는 이제 1906년에 만들어지게 되면서 결국은 이때 1907년에 이제 고종이 강제 퇴위를 당하게 되니까 고종의 강제 퇴위를 이제 반대 운동을 주도해 나가게 되고 결국 일본에 의해서 강제 해산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자강회도 일명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해산이 되게 되는 거고요. 요게 이제 자강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대한협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한자강회 간부들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누가 다시 들어가 있냐면
되면 천도교 지도자들이 일부 이제 연합을 하게 되면서 대한협회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시기에 나오는 일명 애국개몽 운동을 했던 이런 여러 단체들은 기본적으로 그 황제를 부정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입헌군주제를 이제 하나의 근대국가의 모델로 제시를 하고 있었다. 이게 하나의 특징이 되는 거고요. 자, 일본 입장에서는 애국개몽 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 그걸 그대로 놔두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뭐 대한제강회가 해산이 되는 것처럼 여러 이제 이런 조직들을 다 해산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결국 애국개몽 운동이기라도 대놓고 드러내놓고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비밀 결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1907년에 안창호 선생하고 양기탁 선생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지는 이 비밀 조직이 신민회가 만들어지게 되고, 신민회는 기존에 있었던 이런 여러 이제 조직들하고는 좀 다르게 공화정이라고 하는 근대국가 수립을 이제 목표로 내세우게 됩니다. 이제 완전히 좀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애국개몽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 설립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적극 나서게 되는데, 안창호 선생님이 이제 평양에 이제 대성학교 설립을 하게 되는 거고, 이승훈 선생이 이제 정주에서 오산학교를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사립 학교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제 인재들을 키워내보겠다.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애국개몽 운동을 펼치겠다라고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국해야 되니까 결국 이제 자기 회사를 만들게 되는 거고, 민족 사업을 이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정보들을 많이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개몽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출판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출판 사업을 할 수 있는 태극서관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양기탁 선생이 중심이 돼서 언론으로 이제 개몽을 해야 되니까 대한매일신보를 만들게 되고, 특히 이제 대한매일신보에는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이 외국인이 같이 하게 되면서 사실은 일본으로부터의 어떤 탄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신민회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이 신민회가 아무리 비밀결사를 조직을 한다 그래도 일본 입장에서는 이들의 이제 이런 독립운동 이런 것들을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마침 이제 조선 지배로에서 들어와 있는 총독을 암살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첩보를 일본이 입수를 하게 되고, 이 총독 암살이라고 하는 사건을 하나의 그 빌미로 삼아가지고 대대적으로 독립운동가들을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실제로 암살 기도가 있었던 건 아닌데 가짜로 이렇게 하나의 사건을 만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비밀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거나 아니면 바깥으로 드러내고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과 조직들이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명 이 105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신민회도 결국 와해가 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신민회 이 조직은 이제 국내에서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결국 국외에 어떤 이제 독립군 기지를 만들자라고 하는 움직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간도로 가서 이제 이 삼원보라고 하는 이 독립군 기지들을 건설하는 걸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 애국개몽 운동의 어떤 의의라고 하는 것은 일명 이제 흐름을 보면 결국은 이제 개화사상, 그 다음에 독립협회 운동 이런 것들을 이어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단순히 이제 관료들만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백성들과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계몽 운동의 어떤 중요성들을 이어나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가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민족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이냐, 그다음 근대를 나가려면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되느냐, 부국강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근대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실력 양성에 몰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힘을 키우자, 여기에 이제 몰두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무장투쟁을 하고 있었던 의병투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이었던 거고, 그런 부분으로 나아가지 못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105인 사건 이후에 신민회가 해체되면 결국 신민회 입장에서도 결국 해외로 무장운동을 할 수 있는 기지 건설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강화도 조약 이후에 부산, 원산, 인천 이렇게 3개의 개항장이 마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항장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4km 지점이 이 이제 외국 상인들이 무역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정이 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항장과 내지의 상인들을 연결해주는 이 개항장의 객주들이 성장을 하게 되고, 이들이 이제 중요한 역할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일본 상인들이 영국산 값싼 면직물들을 판매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조선에서 소가죽이나 쌀이나 콩 이런 잡곡들을 이제 대거 가져가는 이런 이제 무역들을 거행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일본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일본과의 무역 그 장정을 체결할 때 일단 치외법권이 가능했던 거고, 그다음에 일본 화폐 사용도 가능했던 거고, 더더군다나 무관세라고 하는 특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본 상인들에 의한 그 경제적 침탈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 곡물이 이제 유출됨으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농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졌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값싼 영국산 면직물로 인해서 이제 조선의 이 면포산업, 이 수공업으로 움직여졌던 면포산업도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이모군란 이후에는 이제 청나라의 간섭이 심화가 되었던 거죠. 특히 이제 청나라와 수륙 장정을 체결하면서 결국 청나라 상인들은 이번에는 이제 내지에까지 들어와서 통상을 할 수 있게끔 허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다른 나라들과 맺은 조약 중에 최혜국 대우가 있습니다. 이 최혜국 대우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랑 조약 맺었던 조항들을 A라는 나라와 맺었던 조약 중에 좋은 게 있다 그러면 그 전에 맺었던 B라는 나라도 똑같이 대우를 해주는, 이게 이제 최혜국 대우인데, 결국 청나라 상인들이 내지에 들어와서 상업활동하는 거를 허락을 해주다 보니까 결국 이것들이 최혜국 대우 조건에 맞춰서 다른 나라, 다른 외국 상인들에게도 허용이 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그 외국 상인들도 내지에 들어와서 상업 활동을 하게 되었던 건데, 다만 이제 핵심적으로는 일본 상인이랑 청나라 상인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이 상업 활동을 하게 되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청나라 상인과 일본 상인들 간의 어떤 대립, 갈등이 많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처음 조약을 맺었던 일본과의 그 조약이 불평등이 심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조선 정부는 일본과 맺었던 그 조일 통상 장정을 이제 수정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때 그동안 없었던 이제 관세를 부과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곡물들을 마음대로 이제 일본을 유출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방공령을 이제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청일 전쟁 이후에 일본이 이제 오히려 무역을 독점하면서 이러한 이제 조선 정부가 일본과의 맺었던 이 통상조약의 어떤 수정이란 부분들은 사실은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간판천 이후에 가면 이 열강들의 이제 이권 침탈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심화됩니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이제 이 지배자가 없다 보니까 이 열강들은 훨씬 더 이권 침탈에 이제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죠. 이제 가장 이제 이 열강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수탈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이 철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인선 같은 경우는 미국이, 경부선 같은 경우는 일본이, 그리고 경의선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가 각각 이 부설권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선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았던 일본 입장에서는 이 철도 부설권이 굉장히 자기에겐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이제 경인선을 부설권 사들이게 되고, 그 다음에 프랑스로부터 경의선을 사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은 다 일본에 의해서 이제 이 철도가 부설이 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수탈을 할 수 있는 기본 이제 구조가 마련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산 채굴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과 영국이 이제 그 많이 차지를 하게 되는 거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삼림 체벌권을 가져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압록강에 두만강 이 국경지대에 이 삼림들을 다 러시아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가 가져갔던 삼림 체벌권은 러일 전쟁 이후에 결국 다시 일본으로 이렇게 기속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열강의 이권 침탈이라는 것도 일본 외교로 기속이 되는 이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05년에 을사늑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제 외교권을 박탈한 이후에 일본에서는 이제 재정고문을 파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재정고문으로 메가타가 이제 임명이 되면서 메가타가 이제 화폐 정리 사업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즉 이제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던 백동화를 일본 제일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로 아예 교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금융권을 일본이 장악을 하게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화폐는 이제 완전 평가가 절하가 되다 보니까 국내 상공업자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몰락을 하는 이러한 이제 양상도 초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군산현 나주같이 곡창지대에 일본 지주들이 토지들을 다 겸병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이제 대토지 농장들을 이제 경영을 하게 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러일 전쟁 이후에 일본이 승리하면서 이제 이 대규모 토지 수탈은 더 심화가 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1908년에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마련이 되면서 이 동척을 중심으로 해서 토지들을 일본 이민자들에게 싼 값에 판매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농민들을 후원해 주거나, 일본이 농민들을 후원해 주거나, 이렇게 하면서 일본인에 대한 토지 장악, 재정 장악은 더 심화가 되는 이런 과정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상업적인 부분이나 그 다음에 이 그 농업적인 부분에서 결국 이제 조선 농민들이나 상인들이 받는 그 피해가 굉장히 컸던 거죠. 그래서 이런 상공업들을 지키고자 하는 경제 구국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먼저 이제 객주나 그 내륙에서의
일본의 그 상업을 하고 있던 상인들이 조합을 만들게 됩니다. 특히 이제 상회사라고 하는 걸 설립을 해서 단체로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대항을 하게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시전 상인들 같은 경우는 동맹 철시, 즉 이제 장사를 안 하는 것도 문을 닫아버리고 이러한 이제 행동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 구국 운동을 펴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중앙총상회라고 하는 걸 조직해서 어쨌든 상업을 진흥시키거나 경제 구국 운동을 한번 펴보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자, 나아가서는 이제 그 양반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상인들, 부유한 상인들이 이제 근대적 기업 육성에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은행, 한성은행, 대한천일은행들이 이제 설립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운업, 그래서 대한협동우선회사라고 하는 해운업이 마련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직조 회사도 건립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회사들이 건립되고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본 그 상업과의 경쟁에서 크게 우리가 우위를 점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곡물 수출이 너무 많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일본으로.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금지시키는 반공령이 제정이 되게 됐는데, 이게 이제 그 1883년에 일본과 조일 통상 장정을 개정하면서 이 반공령 조항이 추가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반공령 같은 경우는 지방간이 이 곡물에 유출되는 부분을 이제 너무 심하게 유출된다, 이럴 경우에는 중지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졌던 건데요. 다만 일본한테 1개월 전에 미리 통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반공령이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실제로 1889년에 함경도에서, 그리고 1890년에 황해도에서 반공령이 발령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는 미리 통보를 받지 못했다, 이런 이제 구실로 결국 항의를 하게 되는 거고, 오히려 이제 우리가 배상금을 지불하는 이런 형태가 되고 반공령도 철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공령마저도 이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보이게 되는 거고요. 또 나아가서는 일본이 이제 아까 재정 고문들 이런 사람들을 파견해서 국가 재정에 관여를 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강제로 일본에 이제 차관을 도입하도록 이제 강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차관을 도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말은 이제 국가가 빚이 생긴다라는 거고, 결국 그래서 이제 이런 국가가 진 빚을 갚자라고 하는 운동이 생기게 되는데요. 1907년에 이제 대구에서 서상돈 김광재가 주도를 하는 국채 보상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한매일신보가 이제 후원을 해주게 되면서 결국 이제 국채를 갚기 위해서는 조선 사람들이 이제 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금연, 금주 이런 이제 운동들을 해서 돈을 아끼고, 그 아낀 돈을 국채 보상에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지고 있던 금은 폐물들도 이제 헌납하는 이런 운동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러나 결국 이제 통감부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탄압을 하게 되는 걸 하고, 특히나 이제 그 대한매일신보, 후원해줬던 대한매일신보의 양기탁을 공금 횡령죄로 이제 구속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이 국제보상 운동도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이 국제보상 운동 관련된 기록물들은요, 2017년에 이제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름 일본의 경제적 침탈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 재정에서부터 일반 농민들, 상인들의 생활에까지 미치게 되었고, 그 나름대로 이제 상공업을 진흥한다거나 상회사를 만든다거나 이런 이제 노력들을 했지만 사실은 역부족이었다. 결국은 일본의 이 경제적 침탈, 정치적 침탈에 더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개항 이후에 개항에 따르는 외국과의 그 교섭이 활발해지면서 결국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조선 사회에 어떤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큰 변화는 이제 근대 과학이 이제 수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외국과 교역과 교류를 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소통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소통 도구라고 하는 것이 결국 전신과 우편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전신 부분, 이제 통신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그 전보사를 설치를 해서 이제 이 연결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은 이제 우편 업무가 중심이 되게 되는데, 이제 우정총국, 지금의 우체국인 거죠. 우정총국을 설치를 해서 우편 사업을 펼치려고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1884년에. 자, 근데 이 우정총국 개국을 기반으로 해서 갑신정변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정총국은 개국을 했지만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갑신정변 이후에 우정 그 업무가 중단이 되었었던 거고요. 이게 이제 10년이 지나서 1895년에 이제 우체사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개편이 되면서 다시 우체국 업무가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00년대 가면 만국 우편연합에 이제 우리나라도 가입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국제 우편이라고 하는 업무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제 교역이나 그다음에 그 외교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때 그 우정총국이 1884년 우정총국 개관할 때 우표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편 업무니까 우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 우표가 일본에서 이제 제작이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최초의 우리나라 우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그 갑신정변으로 해서 우편 업무를 못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만들긴 했지만 활용을 하지 못한, 사용되지 못한 이제 그 최초의 우표들이 있는 거죠. 네, 일부 이게 이제 우정총국을 개관하기 전에 그 시범 삼아 이 우편을 통해서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이게 우표를 붙여서 왔다 갔다 한 몇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우편 중에서는 오히려 소인이 안 찍힌 거는 이건 이제 활용되지 않았는데 찍기는 많이 찍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많은 반면에 실제로 활용이 돼서 소인이 찍혀 있는, 도장이 찍혀 있는 거는 굉장히 보기 드문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우편 수집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에서는 이게 도장이 안 찍힌 깨끗한 거가 아니라 최초의 우편은 오히려 소형이 찍혀 있는 게 훨씬 더 이제 소장 가치가 있는 이런 걸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전화인 거죠. 최초의 전화는 경운궁에, 지금 이제 덕수궁이라고 하는 경운궁에 최초로 설치를 하게 됐는데요. 흔히 말하는 나머지들도 그렇지만 이 근대 그 문물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왕실인 거고, 고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경운궁에 설치가 됐었던 거고, 이제 고종이 이제 신하들한테 전화를 하거나 하게 되면 이 고종의 전화를 받게 되는 신하들은 일단은 의관을 정제를 하고, 왕의 명령을 받듯이 정제를 하고 그 전화기 앞에서 일단 절을 한번 한 다음에 전화를 받는 이런 모습도 이제 띄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화이긴 하지만 황제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 기술이 도입이 되는데요. 이 전기는 이제 전등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 전등은 이제 말 그대로 경복궁에 제일 초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제 크게 보면 경복궁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경복궁 말고 고종이 친정을 실시하면서 경복궁 뒤편에 건천궁이라고 하는 궁궐을 조그마한 걸 다시 짓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건천궁 앞에 이제 백열등을 설치하면서 최초의 전기들을 시범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민간기업, 물론 이제 정부가 투자를 하긴 하지만 민간기업으로서 한성전기회사가 설립이 되게 되고요. 이 한성전기회사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전차가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차는 이제 서대문에서부터 청량리까지 뭐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운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1899년.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전차 같은 경우에는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에서는 일본하고 큰 차이가 없었다라고 보게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근대 문물의 핵심은 결국 철도인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철도라고 하는 것은 이 열강들이 이제 이권 침탈하는 과정에서 부설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이권의 침탈이라고 하는 측면들이 크게 좌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 이권들을 나눠가는 과정에서 인천에서 서울까지 경인선, 그다음에 경부선, 경의선까지 모든 철도는 이렇게 핵심이 되는 철도는 일본에 의해서 부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철도가 이제 부설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일본이 이제 경제적으로 침탈을 하거나 또는 이후에 식민지 정책을 펴는데 이제 기본 그 구조를 만들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철도를 부설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철도를 놓으려면 철도 그 부설지 이제 새로운 토지를 편입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간의 토지를 사들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갖고 있었던 국유지를 이제 일본이 그냥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민간의 토지들을 이제 흔히 말하는 수탈해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의 불만들이 생겨날 수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 철도를 부설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농민들을 강제 동원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민중들의 저항, 그래서 철도 폭발 사건 이런 것들도 이제 종종 일어나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런 전차나 철도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근대 문물로 들어오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끼친 영향이 뭐냐라고 하면 누구나 돈을 내면 똑같이 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신분의식이 이제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던데 그런 무너지는 신분의식들을 조금 더 빨리 무너지게 하는 또는 그 신분의식의 폐지를 이제 독려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선교사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제 선교사들의 활동이 대부분 교육과 의료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근대 문물이 들어오면서 의료 부분에서도 이제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1885년에 가면 이제 근대식 병원인 이제 광해원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게 나중에 가면 제중원 그리고 이제 세브란스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석영에 의해서 종두법이 이제 그 개발이 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전염병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관립으로 이제 의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이제 광재원이었던 거고,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 대한의원으로 이제 개편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료도 근대식 의료가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의사들을 다시 양성하는 이런 것들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반 사람들의 생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의식주죠. 의식주에서도 변화를 보이게 되는데, 이제 가장 크게 보이는 거는 의복이죠. 그래서 뭐 갓을 쓰고 도포를 입던 이런 거에서 결국은 이제 서양식 복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크게 바뀌게 되는 계기는 이제 1885년에 단발령이 내려지게 되면서 이제 상투를 트는 게 아니라 머리를 자르게 되다 보니까 결국 그 단발령에 맞춰서 이제 양복을 입어도 좋다라고 하는 법령이 마련되게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뭐 단번에 이제 양복을 입었던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하나의 계기가 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1900년에 들어오게 되면 고종 본인이 이제 서양식 복장을 하게 됩니다. 고종의 사진을 보면 이제 전통적인 관복을 입은 사진도 있지만 그 다음에 서양식 복장을 한 사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00년대 이후에 가면 왕 스스로가 이제 서양식 복장을 하다 보니까 밑에 관료들도 그 흔히 말하는 서양식 양복을 입는 형태의 모습들로 서서히 변하게 되는 거고,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도 이제 개량 형복을 입는다든지,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외출을 하려면 쓰개치마나 뭐 장옷 이런 것들을 써야 됐었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이런 이제 변화들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음식도 마찬가지로 이제 서양 문화가 들어오는 데다가 특히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서양인들과의 어떤 만찬을 벌리거나 뭐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서양 요리들이 마련이 되게 되고, 만찬 사진들을 보게 되면 이제 서양 음식들이 차려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고종이 커피를 굉장히 좋아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서양 문물들을 왕이 중심이 돼서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간식으로 많이 먹는 이런 뭐 찐빵이나 호떡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중국에서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우동이나 어묵 이런 것들은 이제 일본에서 이때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의 뭐 간식이나 여러 가지 이제 면사랑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같은 부분들은 이제 그동안은 신분에 따라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이제 규제가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신분제가 폐지가 되니까 당연히 그런 이제 주택의 규제라는 부분도 서서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특히 이제 큰 뭐 은행이나 병원이나 뭐 관공서 같은 부분, 그다음에 이런 것들, 교회 이런 것들은 결국은 서양식 건축 양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덕수궁에 만들어지는 속초전, 그러니까 이제 르네상스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러한 서양식 건축물들이 많이 들어서게 되는 거고, 그러면 주택에 대한 개량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외국과의 교섭과 교류가 활발해지다 보니까 외국인이 이제 조선에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결국 이제 조선 사람들이 해외로, 국외로 이주하는 이런 것들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진출하는 지역은 만주 지역,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만주 지역으로는 1860년대부터 많이 이제 이주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일어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기근, 그 다음에 빈곤 이런 것들을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삶의 터전을 찾아서 만주 지역으로 옮겨갔었던 거죠. 거기에 이제 조선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정부가 나서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 간도시 차론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1902년에 간도시 차론을 파견하면서 이제 만주 지역에 살고 있던 조선 사람들의 어떤 관리, 정부 차원에서 관리가 이루어지게 됐던 거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1905년 러일 전쟁 이후에 가게 되면 도저히 이제 조선 정부가 더 이상 이제 보호할 수 없는 이런 형태로 취하게 되는 거고, 나중에 이제 결국은 독립운동을 하시던 분들이 그쪽으로 만주로 이제 옮겨가면서 만주 지역은 독립군 운동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만주와 더불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간 곳이 연해주인데요. 이 연해주도 마찬가지로 1860년대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1910년대 넘어가게 되면 3.1운동 이후에 이제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할 수 없었던 많은 이제 애국지사들이 이 연해주로 망명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이제 한인 신앙촌이나 이제 집단촌들을 형성을 해 나가게 됩니다. 여기도 또한 이제 독립군 기지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가까운 일본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요. 초기에 이제 이주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유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 문물이나 일본에서의 어떤 문명개화론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유학생들이 많이 갔었던 거고,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게 되면 일본에서의 어떤 노동자들의 요구가 커지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일본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멀리 이제 미주 지역까지
지역까지도 이주를 하게 되는데요. 1903년에 이제 이 100여 명의 사람들이 이제 하와이 이제 사탕수수 농장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 되었던 거고요.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1905년까지 무려 7천여 명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노동자로 이주를 해 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주를 해 갈 때 노동자로 가다 보니까 이제 결혼하지 않은 남성들이 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남성들은 한국인 여성들과 혼인을 하고 싶었겠죠. 결혼 생활을 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결국 한국에서 다시 신부들이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그 경우의 수는 별로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조선에서 이 한국 신부들의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게 되고 그 사진을 통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중매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진을 통해서 이제 혼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명 이렇게 해서 옮겨가게 된 신부들을 일명 이제 사진 신부 이렇게도 이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하게 되었던 거고 여기 이제 갔던 사탕수수 농장에 가 있었던 노동자들은 나중에 다시 이제 미국의 서부 지역으로 재이주를 하게 되는 이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의 부분에서도 이제 변화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역사나 이제 그다음에 전기 소설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박은식의 서사건국지나 장지연의 애국부인전 이런 것들이 이제 편찬이 되게 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사회를 풍자하는 모습들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수회의록 같이 이제 금수들로 이제 표현이 되는 이런 것들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시 같은 것도 이제 새로운 형태, 이제 일명 신체시라고 하는 최담선의 해에게 소년에게라고 하는 이 시가 이제 이런 식의 새로운 시가 나오게 되는 거고. 소설 같은 경우도 이제 문명개화를 주제로 하는 이런 소설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음악 같은 경우에서는 창가라고 해서 서양 곡에다가 우리 가사를 붙이는 이런 것들과 그다음에 이제 전통적인 이제 노래였던 판소리는 원래 한 사람이 하던 거잖아요. 이걸 이제 쪼개서 여러 명이 하는 그러니까 창극이라고 하는 형태로 변화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극 같은 것도 이제 시연이 되는데 이제 원각사라고 하는 이제 극장이 마련이 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은세계와 같은 희곡들이 공연이 되게 됩니다. 문화생활에서도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자, 종교계에서도 변화가 생기는데 이제 전통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유교와 불교에서도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게 됩니다. 유교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새 시대에 맞는 교화, 실천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를 하게 되면서 박은식 선생이 유교 구신론을 이제 펼치게 되는 거고요. 불교 입장에서는 이제 일본 불교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불교의 어떤 지배를 받지 않겠다. 그래서 조선 불교의 어떤 정통성을 지켜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불교 자주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강조가 되면서 그 한용운 선생을 비롯해서 이제 조선 불교 유신론 이런 것들이 주창이 되게 됩니다. 자, 동학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제3대 송병이에서 천도교로 1905년에 개칭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철이나 오기호 등이 이제 당군 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대종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를 펼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들어와 있었던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활발하게 소학교나 양로원 이런 이제 봉사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의 영역들을 활발하게 펼쳐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천주교의 어떤 기관지 역할로 하는 경향신문을 이제 발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 같은 경우는 선교사들 활동으로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 병원, 의료, 그 다음에 학교, 이게 두 가지 이제 양분해서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이화학당이나 숭실학교, 이런 이제 개신교 사립학교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근대식 교육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근대 교육기관이 이제 개신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1880년대에 가면 정부가 이제 영어교육, 통역관을 키워낸 영어교육에서 동문학이라고 하는 학교를 설립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현직 관료와 그 다음에 이제 양반 자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근대 문물을 교육할 수 있는 학원을 만듭니다. 그게 유경공원입니다. 그래서 이 유경공원은 헐버트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선생으로서 초빙이 돼서 이제 근대 교육들을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정부가 만든 건 아니지만 이 원산 지역에 이제 그 개항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네들 자체 나름대로 이런 그 외국어 교육이 필요했다라는 걸 결심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함경북 덕원에서는 그 관료들과 지방민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학교를 만듭니다. 그게 원산학사입니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정부가 아니라 최초로 만든 이제 학교가, 민간이 만든 학교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보개혁을 단행한 이후에는 결국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교육 입구 조서라고 하는 이제 근대 교육을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학교부터 시작해서 한송중학교,
그 다음에 선생님을 양성하는 한성사범학교, 그 다음에 외국어 학교 등을 이제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05년 일산늑약, 우리가 이제 외교권을 빼앗긴 이후에 가게 되면 애국애몽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애국애몽 운동가들이 결국은 계몽 운동을 하고 그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근대식 교육을 받은 인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들이 앞장서서 사립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많은 사립학교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1908년에 가면 통감부가 이런 사립학교에 대한 설립을 제한을 하는 법령을 만듭니다. 그게 이제 사립학교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족교육이란 부분들을 조금 더 규제하는 이런 정책들을 펴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